드디어 케인 사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스테인이 독점 기사를 썼습니다. 온스테인은 뭐 이번 이적 시장 뿐만 아니라 지난 이적 시장부터 공신력이 정말 최상위에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왔던 케인 기사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온스테인이 독점 기사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에게 제안했던 금액을 토트넘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두 구단이 해리 케인 영입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억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이다. 라는 이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토트넘이 현재 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케인이 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구단이 이적료에 대한 합의는 했고요. 그런 다음에 케인이 떠날 것이냐 잔류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이적료를 보면 1억 유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에른 뮌헨이 또다시 제안했던 1억 파운드까지는 안 되지만 1억 유로에 달하는, 파운드로 치면 8,640만 파운드, 요 금액에 지금 토트넘이 합의를 해줬다 라는 거고요. 이 금액은 하나로 따지면 1,440억가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이 이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온스테인 기사가 올라오면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온스테인이 먼저 독점 기사를 올리면 다른 기자들이 받아쓰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올려요. 그래서 골드 기자도 온스테인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해리 케인에 대한 이적료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올렸고요. 풋볼 런던에도 기사를 썼어요. 골드 기자가 똑같은 얘기죠. 토트넘이 케인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는 독일로 이적할지 아니면 토트넘에 남을지에 대한 결정은 케인에게 달려 있는 것 같고, 풋볼 런던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케인은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전에 이적을 할 건지 아니면 잔류를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에게 빨리 나의 상태를 결정해달라 라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 의사에 대한 답을 케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인이 이적만 결정하면 된다.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도 플라텐버그, 바이에른 뮌헨 기사의 공신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기자는 지금 현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온스테인의 보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온스테인은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플라텐버그는 그 이후에 해리 케인과 바이에른 뮌헨의 개인 합의가 진행 중이다. 2028년까지 해리 케인이 계약할 예정이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마노 또한 이제 해리 케인의 결정만 남았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도 킬패트릭도 해리 케인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스포르트 쪽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 계약은 레비의 요구액을 다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보너스 조항 등등 다 포함해서 아마도 보너스를 다 달성하면 최대 1억 파운드까지 올라가는 계약이 될 거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레비가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을 했었던 1억 파운드에 가까운 그 계약 조건이 레비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그 계약에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보너스 조항을 이제 막 여러 개 붙여서 1억 파운드쯤의 금액을 제안을 했는데, 레비 입장에서는 너무나 옵션이 많다 라는 입장이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 금액을 늘리고 보너스를 줄여서 1억 파운드에 맞춰주지만 지불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레비가 결국에는 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1억 파운드인지 1억 유로인지, 1억 유로가 기본 금액이고 보너스 조항까지 포함하면 1억 파운드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독일 쪽의 기사를 보면 레비가 요구하는 금액을 바이에른 뮌헨이 다 맞춰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적료를 허락해준 거다 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킬패트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리 케인은 만약에 자신이 떠날 경우에 토트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적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번에 해리 케인이 떠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킬패트릭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워낙에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사실은 자유계약으로 떠나면 해리 케인은 더 돈을 많이 받으면서 이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해리 케인은 이적료를 발생시키고 조금 연봉을 덜 받더라도 그렇게 팀을 떠나고 싶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해리 케인이 최대한 토트넘이라는 팀을 존중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해리 케인의 사과에서 바이에른 뮌헨 쪽 기자와 토트넘 쪽 기자의 의견이 일치했던 적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바이에른 뮌헨 쪽과 토트넘 쪽의 이 기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해리 케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스쿼드는 정말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1순위 스쿼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쿼드가 강해지거든요. 아마 베스트 11은 이렇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알고 있지만 골키퍼의 노이어, 그리고 포백의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더리우트, 오른쪽에 파바르 혹은 이제 마즈라이가 뛸 수도 있고요. 중원에 키미와 라이머, 공격형 미드필더의 무시알라, 왼쪽에 그나브리, 오른쪽에 코망. 여기까지는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프리시즌에도 봤던 것처럼 해리 케인 자리가 가장 문제였죠.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 늘상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지만 마지막에 득점을 못해서, 이제 더군다나 이번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슈퍼모팅이 부상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망주인 마티스텔이 주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마티스텔은 18살에 아주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득점력이 높아봐야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이 안 나오고 공격 과정에 비해서 결정이 안 되고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케인이 오는 순간 이 화려한 바이에른 뮌헨의 스쿼드에 방점을 찍어주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해리 케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선 자원들은 많았어요. 이선 자원에 무시알라, 코망, 그나브리, 사네, 심지어 마네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에 실수를 했던 건 뭐냐면 레반도프스키가 나가고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가 아니라 마네를 데려왔죠. 근데 마네는 최전방 공격수라기보다 측면 공격수에 가깝거나 넓게 살펴봐도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자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스트라이커가 지난 시즌에 전무했습니다. 물론 슈퍼모팅이 있었지만 슈퍼모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급 자원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까 사실 슈퍼모팅이 주전으로 뛴다는 것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이 9번 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은 정말 슈퍼모팅이라도 없으면 안 돼서 슈퍼모팅이 나오지 않는 날에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만약에 케인이 온다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시즌에도 그나브리가 9번 공격수 자리에 뛰었던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9번 공격수가 없었는데 이제 케인이 최전방에 위치하게 되면 케인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와 싸워줄 수가 있고요. 싸워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선에 있는 무시알라, 코망,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에게 떨어뜨려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리 케인이 잘하는 플레이 있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수비수가 해리 케인을 따라서 끌려 나오면 그 공간으로 코망이나 무시알라,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고요. 이때 해리 케인이 볼을 받아준 이후에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몸을 돌리는 순간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코망, 그나브리,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도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는 사실상 최근 몇 시즌 동안 손흥민에게만 줄 수 있었던 패스죠.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손흥민만큼 좋지 않았으니까 약간 해리 케인도 토트넘에서 약간 답답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해리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코망, 그나브리, 무시알라 벌써 3명의 선수가 막 뛰어가요. 그러면 해리 케인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택지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9번 공격수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무아니, 호일룬 등등등 여러
9번 공격수의 이름이 나왔지만 가장 알맞는 선수는 누가 봐도 해리 케인이었어요. 해리 케인의 이 연계 능력이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는 연계가 좋은 9번 공격수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 해리 케인을 원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과 해리 케인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스타일이 너무나 잘 맞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해리 케인이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토트넘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게 뭐냐, 해리 케인의 찬스 메이킹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토트넘을 상대한 팀은 해리 케인만 막으면 된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에서는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해리 케인한테 2명, 3명까지 붙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해리 케인만 막으면 토트넘의 공격이 잘 안 풀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에이스는 무시알라죠. 무시알라도 공격을 풀어주는 능력이 워낙에 출중한 선수고, 뒤에 있는 키미히도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이 출중한 선수다 보니까 해리 케인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루트가 아니거든요. 해리 케인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키미히나 무시알라를 통해서 볼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해리 케인도 압박을 받는 빈도가 당연히 분산이 되면서 해리 케인도 플레이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최후방 수비수와 골키퍼의 롱패스가 매우 뛰어난 팀이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골키퍼는 물론 아직 부상에서 복귀를 안 했지만 노이어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있어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패스 미스를 몇 차례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약간 쇼패스는 아쉬워도 롱패스는 진짜 월드 클래스급이거든요. 너무나 정확해요, 롱패스가. 그리고 더리우트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빌드업이 좋은 선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플레이가 가능하냐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투엘 감독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플레이가 있거든요. 투엘 감독은 상대 수비를 전방으로 끌어당기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후방에서 빌드업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더리우트, 김민재, 노이어, 키미히 이런 선수들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가 상대 수비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높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앞쪽에 있는 해리 케인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토트넘도 이러한 플레이를 해리 케인을 활용해서 잘했었거든요.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앞쪽에 있는 해리 케인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주게 되겠죠. 이러면 해리 케인이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게 되고요. 여기서 해리 케인의 능력, 버텨주는 능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줄 때 이때 주변에 코망, 무시알라, 그나브리,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 심지어 왼쪽에는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있죠. 이 선수들이 이제는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고요. 이 공간으로 해리 케인이 패스를 뿌려주면서 투엘 감독이 추구하는 상대 수비를 끌어냈다가 그 공간을 활용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플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축구의 트렌드가 이렇게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처럼 상대의 전방 압박을 오히려 좀 즐기면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공격 작업을 바이에른 뮌헨이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로 공격수가 딱 필요했어요. 공격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급 팀이냐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약간 힘든 팀이냐, 요게 결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리 케인이 이적료 협상은 됐으니까 개인 합의까지 돼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단숨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1순위 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도 화려한 팀의 주전자원으로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1순위 팀에 김민재가 속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해리 케인이 개인 합의를 해도 어쨌든 아마 주말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는 해리 케인이 경기장에 나오든 아니면 벤치에 앉든 관중석에 앉든 마지막 인사는 무조건 토트넘 구장에서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해리 케인은 토트넘을 아주 사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 케인의 이적이 완료가 돼도 아마 이번 주에 토트넘의 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는 해리 케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빠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주에 분데스리가 1라운드가 있으니까 빠르면 다음 주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